남편은 10년째 내게 월급을 갖다 주지 않는다. 그 말은 곧 나의 월급이 이 집의 유일한 피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는 집안일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 세탁기를 돌렸다가 섬유유연제를 세제칸에 붓고 빨래를 널면서 소매를 뒤엉키게 걸어둔다. 저녁 설거지는 늘 씻다 만 거품 자국을 남긴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솥을 열고 반찬통을 꺼내면서 오늘도 반찬을 만들어야 한다고 중얼거린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어제 남은 김치에 돼지고기를 볶아 찌개를 끓인다. 김치통을 비우며 다음 장보기 금액을 머릿속으로 계산한다. 전세대출 이자, 관리비, 통신비, 아이들 학원비, 교재비, 교통비가 줄줄이 떠오른다. 나는 58세, 20년째 방문학습지 교사로 일한다. 오전 회의와 교재 점검을 마치면 점심을 대충 먹고 바로 이동한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이동하는 동안 뛰다시피 다니며 숨이 가빠진다. 저녁 수업을 끝내면 밤 10시다. 그 시간에 집에 도착하면 대문 손잡이가 차갑다. 손을 놓으면 바닥으로 주저앉을 것 같다. 그런데도 현관문을 열면 거실 조명이 밝게 켜져 있고 TV 소리가 울린다. 그는 소파에 기대 앉아 재미없다는 표정으로 리모컨을 만지작거린다. 나는 신발을 벗고 주방으로 향한다. 행주를 빨고 싱크대 배수구를 정리한다. 내 몸의 피로는 배수구의 거름망처럼 금세 꽉 차올랐다가 손끝에서 쏟아진다. 아이 둘을 키우려면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다. 나는 그들의 요청을 맞추기 위해 시간표를 촘촘하게 짠다. 중간 이동 시간을 충분히 잡지 못하면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그렇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공부에 방해될까봐 최대한 조용히 문을 닫고 아이들 방 앞에서는 걸음 속도를 늦춘다. 시험 기간이면 라면 물 끓이는 소리조차 미안하다. 냄비 뚜껑을 살짝 비스듬히 얹어 소리를 줄이고 국자를 받침대에 조용히 내려놓는다. 나는 아이들에게만은 평온한 얼굴을 보이려 애쓴다. 아이들은 아빠를 좋아한다. 아빠가 게임 이야기를 해주고 농담을 던지며 간식을 나눠주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 최소한 아이들이 기댈 어깨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방으로 돌아오면 거울 앞에서 숨이 막힐 때가 있다. 그가 가끔 내 얼굴을 보며 말한다. 자신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면서 그는 나에게 못생겼다고 한다. 짜리몽땅하다고 한다. 그런 주제를 가진 입으로 그는 말한다. 자기니까 살아주는 거라고 한다. 그 마른 밤 공기보다 무겁게 가슴을 눌러온다. 나는 그대로 침대 끝에 앉아 손등을 꾹 누른다. 손등의 미세한 통증이 커지면 마음이 잠시 비워진다. 그 빈틈으로 겨우 잠이 든다. 나는 몇 번이고 남편에게 일을 권유했다. 택배 상하차부터 아침 신문 배달, 마트 야간 진열, 대리운전까지 목록을 뽑아 건넸다. 이력서 예시를 만들어 출력해줬다. 근로계약서의 기본 항목을 설명하고 주유수당과 4대 보험 안내문을 같이 보여줬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알아보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전화가 와도 시급이 낮다고 말했다. 나는 답답함을 삼키며 일자리 정보를 더 찾아붙였다. 그러나 종이는 늘 주방 벽에 붙어 있다가 어느 날 사라졌다. 사라진 자리에 테이프 자국만 남는다. 나는 58이다. 요즘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다.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었다. 공복 혈당이 기준치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린다고 했다. 식단 조절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끼니를 챙길 때면 식탁 위에는 늘 아이들 도시락과 남편 반찬이 먼저 놓인다. 내 밥그릇은 늘 마지막에 남는다.
밥을 떠놓고도 전화가 오면 젓가락을 내려놓고 출발해야 한다. 혈압약을 미루면 어지러움이 올라온다.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숨이 차서 난간을 잡는 날이 늘었다. 얼굴이 수시로 달아오른다. 갱년기인지 갑작스러운 열감이 목 뒤에서 올라와 귀를 붉힌다. 잠들다 깨면 이마에 땀이 맺혀 있다. 땀을 닦으며 우울이 같이 올라온다. 별일 아닌 일에도 눈물이 고인다. 버스 창유리에 비치는 내 얼굴은 내가 아는 얼굴 같지 않다. 눈가가 푹 꺼져 있고 입꼬리는 자주 내려가 있다. 그래도 수업을 시작하면 목소리를 올리고 미소를 만든다. 아이 앞에서 내 열감과 우울을 내색할 수는 없다. 칠판에 글자를 또박또박 쓰면서 호흡을 맞춘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숨을 걸어 놓으면 수업이 끝날 때쯤 심장이 조금 가라앉는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그는 말한다. 요즘 구인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 나이 들면 아무도 써주지 않는다고 한다. 나도 그 말의 일부가 사실임을 안다. 그러나 손을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자리가 생긴다는 것도 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허공에 떠다닌다. 나는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본인이 붙잡아야 한다. 나는 다만 다음날 반찬 장보기 목록을 적는다. 메모 끝에 자신의 약 복용 시간도 쓴다. 문득 생각한다. 오늘 나는 몇 번이나 나를 뒤로 밀었는가. 그 숫자가 두려워진다. 그날은 예고가 없었다. 저녁 9시 반 현관에 낯선 슬리퍼가 놓여 있었다. 남편은 환하게 말했다.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고 했다. 병원에서 혼자 두지 말라고 했다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 없이 방을 가리켰다. 작은 방은 아이들 책장이 있던 공간이었다. 책장을 밀고 간이 침대를 넣어두었다. 누군가의 자리 하나를 밀어내야 또 다른 자리가 만들어졌다. 밀려난 자리만큼 마음이 좁아졌다. 시아버지는 내 손등을 살짝 움켜쥐며 내 이름을 물었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며느리라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금세 잊은 듯 물었다.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다. 방금 안내해드린 문 바로 옆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급히 따라가 팔꿈치를 받쳤다. 그의 살가죽 아래 뼈마디가 마른 나뭇가지처럼 느껴졌다. 식탁 모서리를 지나며 종이봉투가 쓰러졌다. 봉투 안에서 약봉지가 쏟아졌다. 나는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주워 담는 동안 마음이 튀었다. 이걸 어떻게 놓치지 않고 관리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시간표가 빠르게 펼쳐졌다. 아버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며느리냐며 다시 물었다. 그 말 속에 먼저 살았던 시간들이 묻어 있었다. 그는 물컵을 들다 손이 흔들려 물을 흘렸다. 앞치마가 젖었다. 나는 젖은 부분을 수건으로 눌렀다. 남편은 옆에서 말했다. 나도 힘들다고 말했다. 아버지와 하루를 보냈더니 지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 한쪽에는 배달치킨 박스와 빈 캔들이 쌓여 있었다. 지침의 흔적보다 무심의 흔적이 많았다. 눈물이 났다. 남편 하나만으로도 버거워서 하루하루 버티던 내 마음이 이제 치매기 있는 시아버지까지 모셔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흔들렸다.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는 내 눈물을 보지 못했다. 또는 보았지만 보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아버지는 내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따뜻함이었지만 동시에 무게였다. 그날 밤 아버지는 문 손잡이를 몇 번이고 돌렸다. 화장실을 오가며 거실 소파 방향으로 헤맸다. 나는 등허리를 감싸 부축했다. 그는 갑자기 멈춰서 초등학교 교문을 찾는다고 말했다.
집이 학교로 뒤섞이는 순간을 나는 처음 보았다. 그 눈앞의 뒤섞임을 현실로 붙들기 위해 나는 짧게 말했다. 지금은 밤이라고 말했다. 내일이 오면 함께 나가보자고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눈동자는 다른 시절을 돌아다녔다. 나는 거실 불을 낮췄다. 낮아진 불빛 아래에서 내 눈물도 천천히 말랐다. 나는 이혼을 생각했다. 머릿속에서 그 단어의 윤곽을 천천히 그려보았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꺼내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했다. 인지대,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권 같은 단어들이 새벽 공기처럼 차갑게 떠올랐다. 내 이름과 도장이 찍힌 서류를 들고 구청 창구 앞에 서 있는 나를 그려보았다. 그 그림이 또렷해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다. 난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이 목 안쪽에서 가시처럼 걸렸다. 아이들을 떠올렸다. 아이들이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했다. 첫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일 것이다. 둘째는 눈이 커지고 입술을 깨물 것이다. 둘째는 고3이다. 시험이 한 달 남았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을 때의 그 손을 나는 본다. 그 손에서 떨림이 느껴진다. 그 떨림을 내가 더 키우고 싶지 않다. 이혼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지만 동시에 더 큰 무게를 가져올 수 있다. 손으로 기둥을 빼면 지붕이 내려앉는다. 지금의 집은 기둥이 모자라다. 한 기둥이라도 더 뽑아버리면 모두가 다친다. 이혼을 당장 실행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결론은 선택지의 삭제가 아니라 준비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마음속에서 말했다. 몸이 피곤하고 아픈 날에도 나는 시아버지 밥상을 차린다. 새벽 5시 40분 된장국을 끓이고 애호박을 얇게 썰어 넣는다. 물을 얇게 채 썰며 손목이 욱신거린다. 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오고 그 김 사이로 하루가 떠오른다. 아버지 반찬을 소담하게 담아두고 약 봉투를 시간별로 정리한다. 알람을 2개 맞춘다. 오전 10시까지 교사 회의가 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커피 향과 프린트 잉크 냄새가 난다. 지역별 달성률과 신규 등록 현황, 교재 개편 안내가 빠르게 공유된다. 점심을 서둘러 먹고 수업을 시작한다. 첫 수업이 조금 늦게 끝나면 다음 수업집으로 뛰어야 한다. 계단을 2칸씩 내려가다 발목이 시큰거린다. 한 단지에서 다른 단지로 이동할 때 시간이 오차처럼 새어나간다. 어머니들은 늦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나는 앞수업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한다. 안 좋은 내색을 숨기지 않는 표정을 보면 목이 바짝 마른다. 물병 뚜껑을 돌리면서 호흡을 고른다. 열심히 하지만 갑자기 학원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통보를 받는다. 과목이 5개씩 각각 들어있는 아이들의 학부모가 한꺼번에 그만하겠다고 하면 매출이 툭 끊긴다. 내 지구장 눈치를 보게 된다. 사는 게 힘들다는 말이 머리에서 맴돈다. 수업료를 제때 보내지 않는 학부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해야 한다. 미안함과 번거로움과 두려움이 한 통화에 얽힌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수업을 그만두겠다는 말이 돌아온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통화를 끊은 뒤에도 그 철렁임이 늦게 가라앉는다. 너무 힘들지만 내가 무너지면 기댈 데가 없다. 마음속으로 문장을 반복한다. 오늘 할 일만 하자고 말한다. 내일의 불안은 내일 오게 두자고 말한다. 그 와중에도 나는 20회를 버틴 베테랑이다. 월 수입은 넉넉할 때 400을 넘는다. 그 숫자는 누구에게는 커 보이지만 나에겐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숫자다. 자동차는 학습지 교사의 달이다. 차가 있어야 1시간에 여러 집을 묶을 수 있다.
주차비가 조금만 더 나와도 마음이 조급해진다. 가끔 작은 접촉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고스란히 빠져나간다. 보험 할증 고지서를 펼칠 때 손끝에 열이 내려간다. 그러나 도는 길을 멈출 수 없다. 시간표는 이미 사람들의 하루에 맞춰 짜여 있다. 학생들이 갑자기 수업을 그만두면 공백이 생긴다. 회사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수업료를 내가 선납해야 할 때도 있다. 정산이 밀리면 카드 결제일이 더 빨리 다가온다. 수입과 지출이 서로를 추격한다. 추격전에서 나는 늘 숨이 찬 쪽이다. 그런 내 사정을 친정 부모님은 모른다. 그들은 내가 돈을 잘 버는 줄 안다. 친정 엄마는 항상 용돈과 선물을 기대하신다. 나도 알고 그들도 안다. 기대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나는 그 사랑을 모른 척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벌려고 또 한 타임을 끼워 넣는다. 몸이 비명을 질러도 한 달을 채워야 비명 소리가 줄어든다. 밤에 서랍을 연다. 보험증권과 자동차 유지비 명세, 주유 영수증과 톨게이트 영수증이 섞여 있다. 정리하다 보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순간이 있다. 숫자는 잔인하지만 동시에 정직하다. 숫자를 보면 내가 버틴 길이 보인다. 내 이름으로 끌고 온 날들이 보인다. 그 사실이 잠깐 나를 세운다. 그러나 불을 끄면 다시 어둠이 내려온다. 어둠이 내려오면 내 몸의 골격이 무겁다. 무게가 잠을 밀어낸다. 나는 옆으로 누워 무릎을 세운다.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를 끼운다.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자세다. 그렇게 누우면 허리의 통증이 조금 가벼워진다. 가벼워진 빈틈으로 잠이 스며든다. 그날 저녁 결국 터졌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남편과 싸웠다. 국이 식기도 전에 말이 먼저 끓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까칠해졌냐고. 나는 대답했다. 언제부터 당신이 아무 일도 안 하게 됐냐고. 소리가 겹쳤다. 수저가 덜컥거렸고 아이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첫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좀 하라고. 둘째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더 크게 들렸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아이들을 향해 사과했다. 아빠랑 엄마가 싸우는 게 보기 싫겠다고 말했다. 그 말 끝에 남편이 말했다. 싸우긴 누가 싸우냐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 사람은 싸움이 아니라면 무엇을 싸움이라고 부를까? 그의 얼굴이 붉었다. 나의 얼굴도 붉었다. 열이 아니라 분노였다. 그때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왔다. 누가 시끄럽게 하냐 하며 거실을 두리번거렸다. 손에 수저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자네가 밥 먹을 시간도 없구나.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멎었다. 남편도 그 순간 아무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알아보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몰랐다. 그러나 그 말은 정확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는 나의 하루를 누군가 대신 봐준 것 같았다. 남편은 그날 밤 방에서 조용히 나왔다. 소파에 앉은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 말이 다 맞다고. 하지만 너무 맞아서 더 듣기 싫었다고. 남편도 자신을 자책하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에서 띠링띠링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서 있었다. 어르신이 1층 분리수거장에서 계시네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비닐봉투를 들고 계셨다. 봉투 안에는 쓰레기가 아니라 내 도시락통이었다. 어젯밤 설거지를 덜하다 아버지가 나 대신 하시겠다고 챙기신 거였다. 나는 급히 뛰어가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건 쓰레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 얼굴을 보고 웃었다.
깨끗하게 만들어주려 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뭉클했다. 분리수거장에서 나는 웃음이 터졌다. 아버지의 앞치마 끈이 한쪽으로 꼬여 있었고 슬리퍼 한 짝은 반쯤 벗겨져 있었다. 남편이 뒤따라오다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다. 그 손끝이 조금은 부드러워 보였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이 할아버지 귀여우시다며 웃었다. 그 웃음이 집 안 공기를 바꿨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돌봄은 언제나 무겁지만 그 안에 작은 웃음이 자랄 때 비로소 숨통이 트인다는 걸.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아버지는 낮잠을 자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졸고 있었다. 나도 책상에 앉아 교재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 쪽에서 철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 달려나가 보니 바닥에 물이 흥건했다.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아버지가 생수를 옮기려다 손에서 떨어뜨린 거였다. 아버지는 발밑에 물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서둘러 수건을 꺼내 닦았다. 그런데 남편이 일어나더니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물 옮기지 말랬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 얼굴이 굳었다. 나는 수건을 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다.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높아졌다.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아버지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폐만 끼치지.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나도 손을 떼고 그대로 앉았다. 잠시 후 아버지 방 안에서 서랍 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옷가지를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다. 나 다시 요양원 갈래.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긴 아버지 집이에요. 남편도 그때 방으로 들어왔다. 말없이 아버지 손에서 비닐봉지를 빼앗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몇 초가 지나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남편이 식탁 위에 국을 올렸다. 생선국이었다. 처음 해보는 음식이라 국물은 조금 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숟가락 뜨더니 말했다. 맛있다. 집맛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날의 식사는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탁한 국물이 오히려 마음을 맑게 했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혼자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세게 들어왔다.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이번 눈물은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동안 나 혼자 버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들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느리게, 서툴게, 그래도 함께.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아버지는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기 시작했다. 오전엔 운동하고 오후엔 미술 치료를 받는다. 돌아오실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그림을 보여주신다. 이거 봐라, 나 다 그렸어. 나는 웃으며 벽에 붙여드린다. 그 벽이 점점 화사해졌다. 남편도 변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3번은 새벽 배송을 나간다. 어딘가 남편 얼굴도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다. 아이들도 성장했다. 첫째는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모으고 둘째는 고3이던 시절을 지나 대학 입학을 했다. 아이들이 밥상을 차릴 때가 생겼다. 나보다 먼저 식탁에 수저를 놓는다. 나는 여전히 학습지 교사로 일한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집에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숨이 막히지 않는다. 부엌에서 조용히 밥 냄새가 나고 누군가 TV를 꺼두고 기다리고 있다. 그 사소한 일들이 나를 살게 한다.
밤마다 나는 화이트보드 앞에 선다. 예전처럼 일정표와 약 복용 시간을 적는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이제 작은 문장이 하나 더 있다. 오늘의 마음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 문장을 쓸 때마다 심장이 조금 풀린다. 완벽하지 않은 하루가 사실 제일 인간답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날도 잠자기 전 아버지가 내 방 문을 살짝 열었다. 나 내일 미술 치료 시간에 당신도 그려볼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쁘게 그려주세요. 주름은 조금만. 아버지가 웃었고 그 웃음 뒤에서 남편이 말했다. 당신 웃는 얼굴 요즘 제일 보기 좋아. 나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 집은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살아있다. 이 불완전함이 우리가 함께 만든 평화였다.